안녕하십니까. 민사소송법 1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 제3편 제1심 소송 중에 1장 소송의 제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2장 변론을 살펴볼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변론 부분이 우리 1학기 강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12주차, 13주차, 14주차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이 변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1학기 강의는 마치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주차인 15주차 때는 기말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3편 중에 제3장 증거서부터는 2학기 때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변론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주 동안 살펴보고 이제 시험을 보고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를 이제 마칠 예정인데요. 지금 시험은 오프라인으로 봐야 할지,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강의실에 와서 시험을 볼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어요. 적정한 성적 평가를 위해서는 강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제 시험을 치르는 게 그게 이제 옳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 확산세가 최근에 만만치 않아서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조만간 하여튼 결정을 해서 우리 하이클래스에 제가 공지를 띄울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대면 강의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하이클래스에 거기 공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이클래스에 적극 접속을 해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대면 강의를 할 때는 내가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자주 뵈니까 수시로 이렇게 뭐 학사 일정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지금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이클래스에 접속을 하지 않으면 전혀 의사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셔서 공지사항 같은 것도 확인해 주시고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우리 보니까 메시지 남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뭐 우리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학사 일정과 관련해서도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다음 주 초까지는 다음 주 중으로는 제가 그 시험과 관련된 일정, 방법 등에 대해서 제가 하이클래스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숙지해 보시고 따라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혹시 무슨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지 뭐 이런 또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또 메시지로 또 저에게 메시지를 좀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주셔요. 그럼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2장 변론 들어가 보죠. 자, 변론의 의의. 자, 이제 피고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소송 제기에 대해서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을 하면 이제 재판장이 소장 심사를 하고요. 그래서 소장 심사를 해서 소장이 적식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해 주죠. 그럼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 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제 첫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이제 본격적인 변론 절차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변론하는데 변론이 뭐냐? 207조 거기 두 번째 줄인가요? 본문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변론이란 기일에 공개 법정에서 당사 쌍방이 구술로 재판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그 변론이란 기일에 공개 법정에서 당사 쌍방이 구술로 말로 해야 돼요. 구술 재판주의잖아요. 말로 재판 자료를 제출하는 거. 이 재판 자료는 뭐가 있어요? 어떤 사실을 주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주장, 증거, 자료 제출. 이것들이 이제 재판 자료가 되겠죠. 그죠? 재판 자료. 이렇게 기일의 법정에서 당사 쌍방이 구술로 재판 자료를 제출하는 거. 이걸 변론이라고 해요. 변론.
우리가 이제 재판의 종류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죠. 이건 맨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거예요. 이 중에 이제 판결, 그러니까 소재기나 상소재기에 대해서 법원이 하는 재판이 판결이죠. 이런 판결 절차는요,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판결 절차는 판결을 하려면 변론을 거친 다음에 판결을 해야 돼요. 물론 뭐든지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고, 뭐 판결 중에 변론 없이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거기 보면 무슨 그 피고가 소장 부분을 송달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하는 거.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이나 상소 요건이 흠결되었는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굳이 변론을 열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도 변론 없이 각하 판결을 할 수 있고, 상고심 재판, 대법원에서 하는 재판은 원칙적으로 변론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상고심 법원에서 하는 판결도 변론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을 할 때는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판결 절차에서의 변론을 필요적 변론이라고 해요. 필요적 변론. 그래서 이런 필요적 변론이 열린 경우에는 당사자가 기일에 구술로 한 진술만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변론주의를 살펴보겠는데 그 변론주의 내용 중에 주장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사실만 판결의 기초로 삼는다. 이런 경우 이때 이 판결은 이렇게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사실만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변론주의의 주장책임의 내용인데요. 이때 변론이 이제 필요적 변론이죠. 그러니까 판결 절차에서는 변론을 원칙적으로 반드시 열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판결 절차에서 열린 변론을 우리가 필요적 변론이라고 해요. 이런 필요적 변론에서는 당사자가 구술로 구술로 재판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만 판결의 기초로 삼는다. 그리고 이런 당사자가 이런 필요적 변론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이른바 기일 해태의 효과가 발생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변론 기일에 당사자 일방이 불출석했다든지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에 일정한 소송법적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진술간주, 의제자백의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소치와 간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렇듯 변론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결석한 경우 또는 당사자 일방이 결석한 경우에는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걸 기일해태라 그래요. 기일해태, 기일에 게을리했다. 그래서 기일해태라 그러는데 이런 기일해태의 효과는 필요적 변론 기일에서만 인정이 된다 이거예요. 필요적 변론 기일. 그러니까 판결 절차에서 열리는 변론 기일에 결석한 경우에 이렇게 기일 혜택 효과가 발생을 한다. 지금 내가 자꾸 판결 절차 하는데 그런 판결 절차 말고 결정 절차, 명령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일종의 소송지휘권의 일환으로 행사되는 거예요. 재판 중에. 그러니까 명령 같은 경우는 뭐 그다지 어떻게 보면 뭐 독립된 재판으로서의 성격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정 절차, 예를 들어서 뭐 가압류 가처분 생각하시면 되죠.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다. 이런 경우 이제 결정으로 재판하잖아요. 이런 결정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변론 기일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정에서는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부동산 가압류 신청했는데 판사가 변론 기일 잡아야 안 잡죠. 무슨 변론 기일을 어떻게 잡아요? 왜냐하면 가압류 신청, 가압류 가처분 신청 자체가 신속성, 은밀성을 생명으로 해요.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니까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려고 하는 게 가압류 가처분 신청인데 상대방 변론기를 열어서 상대방을 소환해버리면 뭐예요? 야, 얘가 너 그 부동산에 가압류 들어간단다. 야, 빨리 그 재산 처분해라. 알려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부동산 가압류 신청할 때 무슨 변론기를 열지 않아요. 변론기를 열지 않고 바로 이제 결정을 내주죠. 뭐 기각을 하든지 뭐
아니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하든지 이렇게 바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결정 절차에서도 변론기를 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변론을 반드시 열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판사가 이건 변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열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이른바 그 가처분 중에 뭐 명도 단행 가처분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처분 중에 무슨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그러니까 무슨 대표이사로서의 지위, 이사로서의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이런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든지 또는 공사중지 가처분 같은 경우, 이건 공사중지 가처분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실무에서는 명도 단행 가처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러한 가처분에서는 이런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만으로도 어떤 승소 판결을 받는 것 못지않을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중지 가처분이 만약에 인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건 상대방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모르게 가처분 결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공사 현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는 보통 변론기일을 열어요. 근데 이런 결정 절차에서 여는 변론기일은 변론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문기일 이렇게 부르죠. 신문한다. 그래서 신문기일이라고 불러요. 이런 신문기일을 잡아요. 그래서 이런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는데 상대방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판결 절차 유사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론기일을 열죠. 정확히 말하면 신문기일을 열죠. 신문기일을 열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 반론을 제기해서 다투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공사중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판결 절차하고 유사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꽤 오래 걸리죠.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죠. 이런 경우에는 변론기일, 신문기일을 열 수도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결정 절차에서 예외적으로 이런 변론기일을 잡았을 때 이때 변론을 임의적 변론이라 그래요. 아까 판결 절차에서 변론이 필요적 변론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임의적 변론이라 그래. 이런 임의적 변론 기일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아까 그 우리 필요적 변론에서는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서 구술로 진술한 것만 재판 자료가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임의적 변론 기일에서는요. 당사자가 구술로 진술한 것만 재판 자료가 되는 게 아니라 서면에 의해서 제출한 것도 재판 자료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당사자가 반드시 뭐 구술로 어떤 사실을 주장하거나 진술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임의적 변론 기일에서는요, 당사 쌍방 또는 당사자 일방이 결석한다고 해서 필요적 변론 기일에서처럼 무슨 기일 혜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기일 혜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필요적 변론, 임의적 변론 요 개념에 대해서는 좀 숙지해 주셔야 돼. 숙지해 주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변론과 관련된 대원칙이 있어요. 우리 민사소송법을 지배하는 대원칙. 어떤 특정 법 영역마다 그 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은 사적 자체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형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은 뭐예요? 죄형 법정주의죠. 그 다음에 행정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은 법치행정의 원리죠. 또는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 이렇게 각각 그 지배하는 법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민사소송을 지배하는 원칙은 뭐냐? 그게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예요. 이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는 사적 자치가 소송에 표현된 형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사법 분야, 민사법 분야에서 민사법 실체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이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면 그와 같은 사적 자체의 원칙이 소송에 구현된 게 뭐라고?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예요. 그래서 이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는 우리 민사소송을 지배하는 아주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208쪽 한번 보시죠. 208쪽에
자, 처분권주의라 하면 처분권주의 한번 보세요. 처분권주의라 하면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거. 이걸 처분권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송 절차를 시작할지 말지, 그 무엇을 이 소송의 대상으로 할지, 그리고 소송을 종결시킬지 여부를 누구에게 주도권을 준다고? 당사자에게. 이렇게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는 걸 처분권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처분권주의 말고 이제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살펴본 다음에 바로 변론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럼 변론주의는 뭐냐? 변론주의는, 그러니까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에게 소송물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소송물을 처분할 수 있는 이런 주도권, 자유를 주는 거라면, 이 변론주의는 재판 자료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분권주의는 소송물, 심판의 대상을, 처분권주의가 소송물, 심판의 대상과 관련된 거라면 변론주의는 심판 자료의 수집 제출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권주의하고 변론주의는 적용 영역을 달리해요. 그래서 처분권주의하고 변론주의는 둘 다 그 사적 자치, 소송에서의 사적 자치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처분권주의는 심판 대상과 관련된 거고 변론주의는 심판 자료의 수집 제출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 영역을 달리해요. 자, 요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내가 한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표로. 보이시죠? 표로 정리를 해봤어. 자, 여기 보시면, 자, 당사자주의, 직권주의가 있어요. 이렇게 당사자주의, 직권주의는 어떤 소송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맡기면 당사자주의, 소송에서의 주도권을 법원이 갖고 있으면 직권주의예요. 그럼 자, 심판 대상, 무엇을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런 심판 대상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는 게 지금 처분권주의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펴볼 처분권주의. 그런데 무엇을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게 직권조사주의예요. 직권조사주의. 이제 직권조사주의가 적용되는 사항이 뭐죠? 그게 직권조사상.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직권조사상. 직권조사상. 우리가 그때 소송 요건 할 때 들어봤잖아. 소송 요건은 뭐예요? 직권조사사항이다. 물론 소송 요건 중에 항변사항이 있죠.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법원이 비로소 조사해서 판단하는 게 항변사항이고, 직권조사사항은 뭐라고 했어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거, 그게 직권조사사항이라고 그랬잖아. 응? 이 직권조사주의가 적용되는 사항이 직권조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 대상에 있어서 처분권주의에 대응된 개념은 직권조사주의예요. 직권조사주의. 그런데 이제 심판 자료의 수집 제출과 관련해서 심판 자료의 수집 제출, 심판 자료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긴 게 변론주의고요. 심판 자료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법원이 갖고 있는 게 직권탐지주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변론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변론주의의 내용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장책임이라 그래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사실만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자백의 구속력이라고 해서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직권증거조사 금지예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은 증거에 의해서 입증해야 되는데, 이때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만 증거조사를 해야 되고요. 법원의 직권증거조사가 금지돼요. 이게 변론주의거든. 근데 직권탐지주의에서는 어때? 직권탐지주의에서는요, 이거 변론주의에 대응된 개념이잖아.
직권 탐지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 간에 다툼 없는 사실이라고 해서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되지도 않아. 예를 들어 변론주의가 적용될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법원은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돼. 응? 당사자 간에 다투지 않는데 왜 제3자인 법원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는 거죠. 사적자치 원칙 아니에요.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데 왜 법원이 나서 당신들 이거 뭔가 이거 공모한 거 아니야? 당신들 말이야 이거 사실과 다른데 이렇게 판사가 나서서 관여할 수가 없어요. 당사자가 다투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사적자치잖아, 사적자치. 그런데 직권탐지주의는 아니죠. 직권탐지주의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더라도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직권탐지주의에서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무관하게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한 증거 자료에 기초해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면 돼요. 이게 직권탐지주의란 말이야. 직권탐지주의. 그러니까 변론주의에 대응된 개념이 직권탐지주의야. 변론주의에 대응된 개념이. 그러니까 이 심판 대상과 관련된 게 처분권주의, 직권조사주의, 심판 자료의 수집 제출과 관련된 게 변론주의, 직권탐지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거하고 막 헷갈리면 안 돼. 직권조사주의, 직권탐지주의, 처분권주의에 대응된 개념이 직권탐지주의가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데 이제 우리 뭐 민사소송법 교수님 중에 이걸 헷갈려서 막 이렇게 쓰시는 분은 별로 없는데 이 행정법 교과서에 보면 행정소송 쪽에 들어가다 보면요. 이거하고 막 대응된 개념을 막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아직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셔서 그래. 뭔가 혼동이 있으신 거지. 그러니까 처분권주의에 대응된 개념은 직권조사주의예요. 그 다음에 변론주의에 대응된 개념은 직권탐지주의. 그 다음에 이제 심판 절차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진행주의. 그러니까 심판 절차 진행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주는 거죠. 법원이 갖는 것을 이제 직권 진행주의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는 무엇을 채택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 심판 대상과 관련해서는요. 처분권주의에 의하고 있고요. 심판 자료의 수집 제출과 관련해서는 변론주의에 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 절차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직권진행주의에 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직권진행주의에 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그러니까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주는 당사자주의, 법원이 갖는 직권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어떤 심판 대상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는 처분권주의, 그 다음에 심판 자료의 수집 제출과 관련해서는 역시 당사자에게 수집 제출의 책임을 인정하는 변론주의, 그 다음에 소송 절차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직권진행주의에 하고 있다. 당사자에게 절차 진행의 주도권을 주게 되면은요,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몰라. 그렇잖아.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당사자야 할 말 많죠. 그럼 언제 재판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심판 절차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이제 법원이 원칙적으로 갖는 이런 직권 진행주의에 의하고 있다. 자, 처분권주의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절차의 개시 한번 보죠. 자, 소송 절차는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해서 비로소 개시가 되고요.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개시되지 않아요. 원고가 소를 제기했을 때 소송 절차가 개시되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런 심판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재판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있다. 뭐가 있냐? 소송비용 재판, 가집행 선고. 이 소송비용 재판, 가집행 선고가 뭐냐? 우리 여기 700쪽 한번 보세요. 700쪽 펼쳐보시면 거기 소장 견본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소장 견본 한번 보죠. 그 소장 견본에 보면 거기 청구 취지 중에 2항하고 3항 한번 보세요. 자, 2항에 보면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야? 이게 소송 비용 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 보면은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가집행 선고를 갖다가 지금 청구한 거죠. 가집행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강제 집행이잖아. 강제 집행. 주로 이제 이행 판결에는 집행력이 인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판결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 그랬죠?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판결은 효력을 발생해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소기간이 도과했다든지 대법원 같이 더 이상 상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 이때 확정이 되죠. 이렇게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 판결은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행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력이 발생하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집행 선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되기만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더라도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가집행 선고에 의해서. 이게 가집행 선고야. 응? 이런 가집행이야. 그래서 가집행 선고를 구하는 이런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 나중에 판결을 선고할 때 소송 비용 재판, 그 다음에 가집행 재판을 해주죠. 그래서 뭐 가집행의 필요가 있다면 가집행 선고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런 소송 비용 재판이라든지 가집행 선고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판결을 할 때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결의 경정. 예를 들어서 무슨 판결서에 어떤 표현상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오류를 경정할 수 있다. 근데 추가 판결. 예를 들어서 뭐 원금 청구와 이자 청구를 했는데 판사가 깜빡하고 원고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하고 이자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뭐 있을 수도 있죠. 자, 이런 경우 이와 같이 누락된, 재판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나중에 알고 이거 내가 깜빡했네 해서 이런 경우 추가 판결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추가 판결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판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배상명령, 소송구조 같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런 경우도 이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죠. 배상명령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법원에 그 형사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주로 뭐 폭행이라든지 뭐 이런 상해라든지 이런 피해자가 형사법원에 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형사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면서 바로 이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직권으로 할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는요,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하죠. 왜냐하면 피해자의 신청이 없었다는 얘기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소송구조 신청도 마찬가지예요. 소송구조 같은 경우에도 뭐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에 있어서 소송 비용이 없어가지고요, 재판을 못하는 경우에 이제 소송 구조 결정을 해주게 되면 그 소송 비용을 갖다가 국고에서 대납을 하죠. 대납을 하고 나중에 이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상대방에게 이제 소송 비용을 받아서 이제 충당하는, 이게 이제 소송 구조인데, 이런 소송 구조 신청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판사가 저 사람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소송 비용을 부담 못하는구나 이런 걸 알지, 당사자가 신청하지도 않은데 판사가 그냥 직권으로 소송 구조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도 뭐 당사자의 신청이 전제되어 있지만 반드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다음에 심판 대상과 범위 한번 보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처분권주의예요. 그러니까 처분권주의의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처분권주의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해야 돼요.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 판단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야.
예를 들어 당사자가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판사가 심리를 해보니까 이 손해가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신청한 1억 원을 한도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실제 발생한 손해가 1억 5천만 원인데 당사자가 1억 원만 청구했다. 그러면 판사는 1억 원만 인용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그런 경우 앞에 이런 문구를 집어넣죠.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하여. 그러니까 내가 더 인정을 해주는데 네가 요것밖에 구하지 않았으니까 요것만 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하여 라는 단서를 앞에 넣긴 넣죠. 주문에 넣는 건 아니고 판결 이유 중에 판단하면서 그런 이제 표현을 쓰죠. 근데 하여튼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된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판단한다든지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 판단하는 것은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근데 거기 이제 형식적 형성소송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형식적 형성소송은 형성소송인데 뭐예요? 형식만 형성소송이라는 거야. 그러면 실질은 뭐라? 비송사건이라는 거지. 응? 요거는 내가 한번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응? 설명 안 했나? 이 형식적 형성소송은 겉보기에는 형성소송인데 실은 비송사건이라는 거야. 비송사건이 뭐예요? 비송사건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소송사건하고 비송사건 구별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 비송사건은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법률에서 비송사건을 규정해놨으면 비송사건이에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어떤 본질적으로 어떤 성질상 어떻게 구별되느냐. 여기서 이제 비송사건은 법원이 후견적 견지에서 법원이 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을 갖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후견적 견지에서 사인의 법률관계에 개입하는 거. 이게 이제 비송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송사건. 응? 그래서 얘는 형식적 형성소송은 형식은 형성소송인데 알고 봤더니 이게 실질은 비송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 형성소송에서는 처분권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아요. 처분권주의. 그래서 형식적 형성소송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토지 경계 확정 소송,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형식적 형성 소송이에요. 그래서 토지 경계 확정 소송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원고가 이렇게 토지 경계를 이렇게 정해주세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판사가 심리를 해보니까 원고가 이렇게 정한 토지 경계가 이게 경계를 잘못 정했어. 그럼 원래 처분권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원고 청구 기각을 해야죠. 원고가 구하는 경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되면 원고 청구 기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판사는 심리 결과 진실하다고 생각되는 경계선을 확정해줘야 돼요. 확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처분권주의가 제한되는 거죠. 만약에 처분권주의가 엄격히 적용된다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당사자 사이에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경계선에 관해서 합의를 했어. 야, 우리 경계를 이걸로 정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판사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아요. 판사는 진실하다고 생각되는 경계선을 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토지경계 확정소송에 있어서도 처분권주의가 완화되는 거죠. 뭐 어떤 교과서에서는 처분권주의가 배제된다 그래요. 근데 처분권주의가 배제된다는 표현은 전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근데 처분권주의가 전혀 적용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고의 토지 경계를 구해달라는 신청 자체는 구속되거든. 토지 경계를 확정해달라는 신청 자체는 구해돼. 다만 경계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사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거지. 토지 경계를 확정해달라는 청구 자체는 구속이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 처분권주의가 완전히 배제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다만 처분권주의가 엄격히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도 공유물을 분할해달라는 청구 자체에는 법원이 구속이 돼요. 근데 원고가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 현물 분할을 청구했어. 예를 들어 공유토지를 이렇게
나눠주세요 해서 현물 분할을 청구를 했는데 판사가 보니까 이건 현물 분할보다 가액 분할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가액 분할하라고 판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도 처분권주의가 엄격히 일반 민사소송에서처럼 처분권주의가 엄격히 적용된다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해야죠. 원고는 지금 현물 분할 청구를 했잖아. 근데 판사가 보기엔 현물 분할이 이거는 적당하지 않아요. 가액 분할이 적당해요.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현물 분할 청구를 기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야? 형식적 형성소송이야. 판사가 배려를 해주는 소송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아이고 얘가 현물 분할 청구가 잘못됐네. 이건 가액 분할을 해야지. 그러면 가액 분할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 형성소송에서는 처분권주의가 완화돼서 적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소의 종류와 순서 한번 보죠. 이게 심판 대상과 범위와 관련된 내용 계속이에요. 자, 원고가 구하는 소의 종류의 법원은 구성된다. 그래서 원고가 이행 판결을 구했는데 법원에서 확인 판결을 해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했더니 법원에서 대여금 1억 원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런 판결을 하는 판사는 없죠. 그런데 이런 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정한 권리구제의 순서에도 구속이 돼요. 당사자가 정한 권리구제의 순서에도 법원은 구속을 받는다. 그래서 당사자가 심판 순서를 정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의적 청구, 그 다음에 예비적 청구를 병합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이 대상인 청구를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 그러니까 이 예비적 청구라는 게 뭐냐면 주의적 청구에 대해서 이유가 없을 때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판단해 달라는 이걸 갖다가 이제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라고 그래요. 청구의 예비적 병합.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주의적 청구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적 청구가 이유 있으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어. 근데 주의적 청구가 이유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판단해. 이렇게 원고가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판사는 그 원고가 구하는 권리구제 순서에 구속이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의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고 그게 이유 없으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대해서도 이런 예비적 병합, 단순 병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2학기 때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 예비적 병합의 예를 한번 보면요. 210쪽의 각주 3번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 주의적으로 매매 계약에 기한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하면서 만약에 이런 매매 계약이 무효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 무효이어서 주의적 청구인 매매 계약에 기한 목적물 인도 청구가 이유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런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어떤 분쟁을 일시에 해결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았으면 만약에 매매 계약에 기한 목적물 인도 청구를 했는데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또 그렇다면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나 지금 매매 대금 지급해준 거 그 부당이득 되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해서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또다시 제기하게 되면 소송 절차를 2번이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예비적으로 딱 묶어두면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그냥 신속하게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에요. 예,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